내 이름? 거기 없어. 며느리가 뭘 바라니?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마치 집안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찬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왔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갔다.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 그동안 내가 한 건 그냥 내 도리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그 옆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제가 지난 2년간 한 건 그냥 헛수고였네요. 남편이 내 눈을 피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헛수고는 아니잖아. 엄마도 편하게 지내셨고. 그 편함이 누구 덕인데? 내 목이 바짝 조여왔다. 2년 전 겨울 그날이 모든 시작이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서 손목이랑 발목을 다치셨어. 원래부터 폐가 안 좋으셔서 숨가쁨 때문에 오래 서 있지도 못하시잖아. 한 달만 모시자. 간병인 쓰기엔 엄마가 싫어하신대. 한 달. 그 짧은 말이 내 마음을 방심하게 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보던 시어머니였기에 잠깐 같이 사는 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모셔온 첫날부터 그 생각은 깨졌다. 아이고, 그릇이 왜 이렇게 얼룩졌어? 나는 당황해 대답했다. 다 씻었는데 오래 써서 기스가 좀 난 거예요. 기스 난 건 버려야지. 집에 꼴은 그 집 여자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저녁에 미역국을 끓였더니 시어머니는 한 숟갈 뜨고 얼굴을 찡그렸다. 간이 이게 뭐야? 물 같아. 저희 집은 싱겁게 먹어서요. 어머니 건강에도. 나는 이런 거 못 먹어. 간장 가져와. 나는 첫날부터 내 식탁이 아닌 시어머니의 식탁 위에서 살고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갑자기 출출해서 부엌으로 내려갔다. 집안은 고요했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랍에서 조용히 냄비와 라면 봉지를 꺼내는데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들키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의 숨소리까지 죽였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스프 향이 부엌에 퍼지는 순간 등 뒤에서 쿵 발소리가 났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였다. 어두운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 문가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놀람보다 못마땅함이 앞서 있었다. 배가 좀 고파서요. 조용히 먹고 치울게요. 내가 변명하듯 말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밤에 이런 걸 먹으면 살만 찌고 위도 버려. 젊은 사람이 자기 몸 관리 좀 해야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그냥 라면을 버리기 싫어서 웃는 듯 아닌 듯 애써 미소 지으며 국물까지 다 마셨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새벽에 뭘 먹는 건 엄두조차 못 냈다. 며칠 뒤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찾아왔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대화를 들으니 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며느리라면서 집안일은 잘해? 집안일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뭐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그 말에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웃 아주머니의 눈길이 잠시 나를 스쳤지만 그들은 내 존재 따윈 없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불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지 못했다. 소리 죽여 울다 보니 문틈 사이로 거실 불빛이 스며들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스르르 내 방문 앞을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회복은 더뎠다. 아니, 어쩌면 느린 척하신 걸지도 모른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밥하고 약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점심 차리고 오후엔 빨래, 청소, 저녁 준비. 내 하루는 시어머니의 하루를 따라가고 있었다. 조금만 쉬면 바로 지적이 날아왔다. 젊은 사람이 벌써 쉬면 쓰나. 김치 냉장고 정리 좀 해. 빨래는 색깔별로 나눠야 한다니까. 그냥 막 섞으면 안 돼. 남편은 늘 퇴근이 늦었다. 이 집의 공기를 모른 채 툭 내뱉는 말이 더 서러웠다. 어머니 아직 불편하시니까 좀 참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겨울이 깊어질 무렵 시어머니는 잦은 기침과 두통을 호소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자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아휴, 허리가 쑤시네. 물 좀 가져다 줄래?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닫고 물을 건넸다. 리모컨은 어디에 있지?
아, 저기 TV 옆에 있는 거 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던 나를 불러 세우며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까지 손을 빌렸다. 하루에도 10번, 20번. 처음엔 병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활은 온통 시어머니 호출로 채워졌다. 어느 날은 본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짐을 챙기려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디 가려고?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잠깐 다녀오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집은 다른 형제가 있잖아. 내가 안 가도 되지 않아? 나 혼자 있으면 불편해서.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 제 엄마예요. 지금 상태가 위중하다고. 내 엄마는 내 형제들이 보살피면 되잖아. 난 너 없으면 당장 밥도 못해. 결국 나는 울분을 삼키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에 있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괜찮다는 말 뒤로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니 목이 꽉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이 일은 남편과의 첫 폭발로 이어졌다.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해?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게 문제야. 당신은 항상 원래 그런 분이라며 넘어가잖아. 나만 참고 나만 맞춰야 하냐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외로움을 삼켰다. 그렇게 1년 그리고 2년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발목과 손목은 이미 회복됐지만 오래 알아온 지병이 점점 심해졌다. 걸음은 더 느려지고 숨가쁨과 기침이 잦아졌다. 병원에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누구도 이제 나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간병은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내 어깨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날 불렀다. 내가 내 옷을 건조기에 돌렸더라. 옷감이 다 상했어.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세탁기에 넣어 놓으신 거라서 그냥 마무리로 건조기에. 내가 똑바로 안 보니까 그렇지. 나는 평생 이런 일 없었어.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좀 더 조심하지 그랬어. 엄마가 아끼는 옷인데.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뜨렸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시누이는 가끔 집에 왔다. 항상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나왔어.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팔짱을 끼고 나를 후더봤다. 옳게 엄마 밥은 잘 챙겨드리지. 나도 요즘 바빠서 못 오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 옳게밖에 없네. 우리 엄마가 옳게 덕분에 사는 거야.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동시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또다시 갑자기 시누이가 집에 들렀다. 옳게 고생 많았지. 하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날이 서 있었다. 네, 뭐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시누이는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집안일에 깔끔하시잖아. 설거지 좀 쌓였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설거지는 방금 점심을 마친 뒤였고 커피잔 2개와 접시 1장이 전부였다. 방금 식사 끝나서 곧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컵을 하나 들어 씻기 시작했다. 옳게 많이 피곤한가 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 바로바로 했거든. 그 말투가 넌 게으르다고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듯 들렸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시누이가 불쑥 물었다. 옳게 혹시 어머니 앞으로 집이나 재산 얘기 나온 거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아니요, 그런 건 남편이랑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예전부터 말씀하셨거든. 이 집은 원래 아들 몫이라고. 물론 옳케랑 같이 사는 건 알지만 그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나 해서. 시누이의 시선이 날카롭게 내 얼굴을 훑었다. 그날 저녁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방 안에서 한참을 이야기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 속에 내 이름이 몇 번이나 나왔다. 내 올케가 뭐라고? 아니, 그냥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겠다고. 그 목소리에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 시누이가 다음 주에 집안 얘기 좀 하자더라. 너도 준비 좀 해. 준비요? 언젠간 다 얘기해야 할 거 아니냐. 재산 문제 말이다. 그 말이 끝나자 갑자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최악의 상황이 스쳐 지나갔다. 시누이의 그 미묘한 미소가 계속 떠올라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셨다.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준 게 없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거다.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이번에 집안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오래 미뤄놨는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나도 뭔가 받을 수 있나?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 시어머니와 단둘이 무슨 얘기를 나눴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 속에서 내처라는 말이 몇 번 들렸다. 잠시 후 남편이 방에 들어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당분간은 그냥 조용히 있어. 좋은 일 있을지도 몰라. 좋은 일? 응. 아직 확정은 아니고 어머니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진짜로 내 몫이 생기는 건가? 마음 한구석에 은근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잠에 들었다. 그리고 약속했던 다음 주가 되어 시어머니가 세 자녀를 모두 불렀다. 거실 한쪽에는 법무사가 앉아 있었다. 이제 내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논, 밭, 집, 예금 목록이 길게 나열됐다. 법무사가 서류를 읽었다. 세 자녀에게 균등 분배합니다. 내 이름은 없었다. 어머니 제 이름은 없네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며느리가 뭘 바라니? 내 이름이 왜 거기 있어야 해? 남편이 덧붙였다. 원래 며느리는 그런 거 없어. 너도 알잖아. 나는 목이 타올랐다. 그럼 내가 한 건 뭐죠? 내 도리를 한 거지. 그 순간 내가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간병인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몇 달 뒤 시어머니는 오래 앓던 폐섬 유화가 급격히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이 차서 눕지도 못하시며 밤새 기침을 하셨는데 그날 새벽 숨이 잦아들더니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절을 받고 다시 인사를 하고 빈소와 접객실을 오가다 보니 머릿속이 멍해졌다. 상복 속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점심 무렵 시누이가 내 옆에 와 섰다. 올케 고생 많았지. 엄마가 올케 덕에 편하게 사셨다고 하더라.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그런데도 왜 한 푼도 안 주셨을까요? 시누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슬쩍 으쓱했다. 주면 벌은 나빠진다고 하시던데. 원래 며느리는 받아 쓰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그 말이 마치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다. 옆에 있던 큰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래도 이렇게 몇 년이나 모셨으면 그게 벌이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집살이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애써 감춘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 오자 빈소 한쪽에서 시누이와 몇몇 친척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간병 몇 년 했다고 그렇게 힘들다더라. 그러게. 그래도 그 사이 집세도 안 내고 살았잖아. 아무래도 엄마 돌아가시면 자기 목 좀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 그 말에 누군가 피식 웃었다. 근데 빈손으로 나가야지. 그게 며느리지. 나는 그들의 표정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 톤에서 모든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손에 쥔 물컵이 서서히 미끄러질 만큼 힘이 빠졌다. 밤이 깊어 조문객이 줄어든 뒤 접객실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다. 피곤하지? 좀 쉬어. 여기서 쉴 데가 어딨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다들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가 제일 아프더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떨궜다. 그날 밤 빈소 뒷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집안 어른들이 하는 말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그래도 며느리가 효도했네. 그 덕에 오래 사신 거지. 효도? 그게 효도야? 그냥 간병이지. 뭐 말은 효도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체면이 서잖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빈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치 그곳의 공기 자체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상복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나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다. 짐을 싸서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그 집에 두고 온 그릇, 옷, 사진 모두 버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 도리? 웃기지 마. 나는 그냥 싸게 쓰는 간병인이었을 뿐.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